네. 저 집요하네 진짜. 시청자들이 이렇게 근데 원하는데. 저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3만 원 좀 할 걸? 2만 몇천 원만 3만 원. 3만 원 잡고 2만 명 6억이야. 형님. 그 평생 보셔서 뭐 할 거예요? 확 써버려? 써야지. 또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오? 네. 여러분. 2만 명. 네. 자, 그러면 우리 통큰 또 권수르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저요? 왜? 제가 알기로 통큰 권순우 기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권순우 기자님 한 번 또 쓸 때는 또 네, 보통이 기자는 확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예, 약세. 약세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 넘게 1.04%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한 0.5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애플 그 아이폰 15 발표됐는데 그 얘기는 뉴스로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 네. 이게 뭐 유가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고 오늘 밤에 나오는 CPI가 나오는데 한 3%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9월은 동결 가능성이 이제 9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6%,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한 40% 정도입니다. 근데 뭐 다들 요즘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매크로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주식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니까 미국 개미들은 그 개별 주식 옵션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주식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조금 더 배팅을 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어로 이제 그 하루만기 상품이다. 네. 그러니까 하루를 안 넘긴다는 거죠, 보유일이. 그래서 하루 만기 상품이다, 뭐 제로데이 만기 상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미국의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증시 자체도 이게 큰 추세를 그리고 어딘가를 가기보다는 개별적인 주식들이 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새벽에 발표가 좀 됐는데 아이폰 15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목은 저 큰 놀라움은 없었다라고 지금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뭐 그 아이폰 시리즈 나올 때마다 뭐 큰 놀라움은 없었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마다 예. 이 약간 좀 고민했네. 기사가 제목을 보니까 기자가 매년 나왔던 기사가 혁신은 없었다거든요. 큰 놀라움. 그러다 이제 큰 놀라움은 없었다로 살짝 맨날 십몇 년째 그 혁신 없다 쓰니까 좀 약간 미안했나 보지. 네, 그래서 큰 놀라움은 없었다로 이것만 살짝 바꾼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사실 뭐 스마트폰에서 그 놀라운 혁신이라는 게 일어날 게 더 이상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놀라움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정도일 건데 사실 저런 표현은 그 아무래도 한국 기자들이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애틋함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핸드폰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저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엣지가 있잖아요. 베젤이라고 부르죠. 네. 베젤이 조금 얇아져서 화면이 좀 넓게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얇아 보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베젤이 좀 얇죠. 그리고 네. 화면이 좀 넓게 보이는 것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13, 14, 15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마 구별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거의 똑같아. 그리고 또 하나의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폰 유저들과 갤럭시 유저들이 항상 싸웠던 충전기 USB-C로 갔죠, 이번에. C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C 타입이면은 그 저 갤럭시가 쓰는 그 네, 타입. 약간 일반적으로 타원형 같이 쓰는 거. 생긴. 예, 네.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통일되는 거예요? 갤럭시 것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그래도 이제 글로벌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C 타입으로 통일해서 바꿔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유럽연합에서 2024년부터 무조건 바꿔라. 그 USB-C 타입을 강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보면은 특이하게 규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글로벌 규제를. 그거를 전문 용어로도 나올 정도인데 브뤼셀 효과라 그래가지고 네. 유럽연합의 본부가 브뤼셀에 있잖아요. 그래서 브뤼셀에서 뭔가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게 그냥 글로벌 규제화가 되는 경향들을 좀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2022년에 유럽연합에서
그 스마트폰, 태블릿 등 소비자 가전기기 충전 방식을 USB로 통일하는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찬성이 602표, 반대가 13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왔던 게 2024년부터 그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는 USB-C 타입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노트북, PC로도 확대 적용한다. 라는 내용이 그때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애플 아이폰 15에서도 C타입 충전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네.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뭐 달라진 점은 이전에 달라진 거긴 한데 그 아이폰이 다 예쁜데 그 M자 탈모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노치 그 부분이요. 예, 예. 그거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 요게 노치입니다. 저걸 M자 탈모라 그런 거예요? 네, 이게 M자 탈모라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아이폰 14부터 다이나믹 아일랜드라 그래가지고 네.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기능을 넣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14에서 도입이 됐었던 거고 이제 프로 모델에서 적용이 됐던 건데 이번에는 기본 모델에도 이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좀 그 산업적으로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드디어 3나노 칩이 처음으로 대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프로에 들어와 있는 건데 A17이라고 해서 TSMC 3나노 그 파운드리에서 만든 모델이 그 프로 모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칩이.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3나노 칩은 지금 삼성전자도 그때 우리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었잖아요.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법 도입되면서 뭐 이제 삼성이 TSMC 다 따라잡는다면 우리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 12만 원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3나노의 대량 칩은 이번에도 TSMC와 애플의 합작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티타늄 케이스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가볍고 강도가 높은 그런 티타늄 케이스를 프로하고 프로맥스 고급 모델 쪽에 케이스 쪽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네. 40여 개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중국 등 40여 개국에서 15일부터 사전 주문할 수 있게 됐고요. 매장 판매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한국 출시는 정해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1% 빠졌던 거는 어제 그 로이터발 보도였는데 중국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하반기 출하량 목표를 20% 상향했다. 그 문제가 된 그 7나노. 예, 예, 7나노 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원래 초기에 좀 나왔던 얘기가 한 1,500만 대에서 한 1,700만 대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4천만 대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보도에 나온 거는 20% 상향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부품을 다 뜯어 보니까 메이트 60 프로에 쓰인 부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급을 했더라. 예를 들어서 OST, 그러니까 후공정 같은 경우는 JCT 그룹, 뭐 파운드리는 SIMIC, 뭐 디스플레이는 BOE, 카메라는 오필름, 뭐 IC 쿨링, 전원 AI 이거 다 중국 현지 업체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그나마 현지 업체가 아닌 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메모리 반도체. 아 정답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께 들어갔어요. 둘이 뭐 아 이건 뭐 상식이죠. 응? 중국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짚어볼 게 아니에요. 퀴즈를 하더라도 좀 순발력을 요하는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거 좀 해주세요. 순발력 내 이하씨 따라가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웨이트 60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중국과 미국 시장의 기술 분리와 관련한 시그널이고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공산당과 국영기관에 대해서 공무원과 고위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그 아이폰 쓰지 말라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전에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 늘렸던 거는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폰에 대한 견제구가 들어오면서 화웨이가 신제품을 내놓다 보니까 아이폰 15 또 이제 점유율 전체 점유율에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애플 주가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뉴스가 좀 같이 나온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것도 어제 밤 늦게 나온 뉴스인데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근데 현대차 임단협 뉴스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5년
이번에 또 무분규로 합의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무분규 상황이 됩니다. 네. 이전에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그러면서 그 현대차 창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렇게 무분규가. 예, 예. 그게 사실 연례 행사였거든요. 보통 이제 파업하고 그다음에 대충 추석 전에 합의하고 뭐 요게 보통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좀 제가 또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대차만 많이 본 것 같아. 그렇죠. 주주들은 아, 그렇죠. 네. 예, 얼마나 벌었어요? 회사가 많이 벌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주가는 현대차가 그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뭐 42조에 4조 벌었으니까. 매출이 42조, 영업이익이 4조. 예, 그러니까 42조 2천억에 4조 2천억이니까 뭐 영업이익률도 거의 10% 가까이 되고. 많이 나왔네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10% 나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 쪽에서도 많이 요구했을 거라고 봤고 반대로 또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 노조와의 어떤 그 직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좀 이게 어떻게 부딪힐까 했는데 일단 기본급 11만 1,000원 4.8% 인상하기로 했고요.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그 경영실적 성과금 300% 플러스 800만 원, 올해차 선정기념 경력금 250만 원, 하반기 목표 달성 경력금 100%, 단체 교섭 관련 별도 합의 주식 15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 원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가 캐스팅, 기가 프레스. 그 테슬라가 네. 자동차를 만들 때 굉장히 무거운 걸로 그렇죠. 빵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입을 했는데 그게 도입이 되게 되면은 사실 그 일자리가 줄어드나? 일자리가 많이 줄지. 줄어들 많이 수 줄죠. 있죠. 용접을 확실히 드려야 네, 되는 그렇겠네요. 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노사 협의를 기점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이퍼캐스팅이라는 기술을 2026년부터 양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사실 이런 임단협에서 이게 뭐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신사업 쪽에서도 이제 협의를 하게 되고요. 또 그 노동자들이 또 싫어하는 거 중에 너무 다양한 차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노조들이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좀 이렇게 비슷한 차가 계속 나와줘야 스트레스 되는데 받고 적응해야 된다는 거잖아. 다양한 그리고 이렇게 홀류 생산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다른 차 들어왔을 때 다른 차 부품 갖다 끼고 하면은 불량률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홀류 생산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서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나오면 예. 혼류. 혼류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기존의 생산 라인, 그러니까 양산 라인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고급 모델이라든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차종 개발하고 소량 생산하기 위한 다기능 다목적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 맞춤형 공장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노조하고 얘기가 잘 돼서 이 부분도 문제 없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출산 관련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난임 유급 휴가를 5일로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지급하고 출산 축하금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셋째 나면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남마 아빠 바우처 셋째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제일 그리고 저기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 생산직을 2024년에 500명, 25년에 300명 등 총 8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 보면은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좋겠다. 그렇죠.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부럽다라는 부럽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면서도 꼭 이거 부럽다는 것보다 좀 한 발만 더 나가면 좀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고 노동자들에게 대한 보상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회사의 미래 변화와 관련한 협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뭐 인공지능이 대체를 한다, 기계가 대체를 한다 그러면 되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투쟁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옹호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협의점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출산, 청년 실업 같은 문제들이 진짜 국가 단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얼마 전에 무신사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집 만드는 것보다는 벌금 내는 게 싸요. 막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니지. 물론 그건 대표이사가 또 이제 사과문을 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기업이 어떻게 부담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현대차를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드는 건 맞지만 네. 다른 기업들도
좀 이게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년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래 일자리 전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현대차가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국간에서 임신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국간은 임신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간에서는 곡식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좀 진지하게 좀 너무 오래 우리나라 쉬고 있어. 너무 오래 쉬고 있다 보니까 국가적인 이미가 아젠다를 좀 얘기를 아, 드려보려고 죄송합니다.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밴쿠버 가가지고 아니, 쭉 산도 보고 저 바다도 보고 그랬더니 텔레비만 봐가지고 욕 먹고 그러잖아. 아니 지금 잠깐요. 오래 입을 쉬고 있었더니 좀 근질거려 갖고 한번 던졌습니다. 예, 어쨌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ESG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업 사회적인 문제를 기업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직원들의 삶에 대한 고민까지 좀 같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그래서 이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들을 합의해 나가는 건 참 그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과연 이제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저게 그 기업의 어떤 방향성, 그죠?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팍팍팍팍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무분규로 파업 없이 합의가 된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5년 연속 그죠? 예.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뉴스. 네. 네. 세 번째 뉴스는 숙박 시설. 아, 이건 이게- 제 전문입니다. 예, 생활형 숙박 시설 얘기인데 지금 이게 만기가 이제 거의 다가왔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그 숙박 시설은 호텔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레지던스 같이 좀 장기 투숙하는 아, 있죠, 생활형 있죠. 숙박 시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그 장기가 얼마나 장기냐? 그래서 여기를 그냥 주택으로 쓸 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주택 보급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각종 주택 규제가 강화되고 뭐 2주택은 안 주되고 뭐 전매 제한은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으면서 생활형 숙박 시설을 사실상 주거 용도로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생숙이라고 하죠. 예, 생숙이라고. 통상 부동산 업계 그래요? 생숙이에요. 예, 예.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아, 생활형 숙박 시설. 생숙이라 그래. 예. 근데 이게 이제 그거는 주택이니까 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라고 2021년에 시행령을 바꾼 다음에 2년을 줄게. 그때까지 바꾸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게 될 거야. 네. 그게 다음 달 15일입니다. 뭘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 시설을 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걸 같이 보시면은 네. 그 KT 쪽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예를 들어서 복도 같은 경우를 넓혀야 되고 주차장을 오피스텔은 훨씬 더 넓혀야 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발코니라든지 바닥 난방 문제, 전용 면적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생활형 숙박 시설에서 아니 주차장이 이미 다 지어져 있는데 이걸 더 늘리려면은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상이 된 가구가 한 10만 3,800가구 정도가 되는데 네. 2년 동안 용도 변경을 마친 곳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행 강제금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 게 거의 한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니까 시가 표준액이 뭐 한 2억 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활형 숙박 시설로 그대로 그냥 눌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안 돼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거 용도 변경을 해서 아니면은 진짜 그 생활형 숙박 시설로 영업을 해라. 영업을 해야지. 호텔 비즈니스처럼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생활형 숙박 시설은 각 호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있죠. 호마다 주인이 그럼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위탁을 맡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콘도 분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영업해서 내가 돈 내고 살게. 아, 그 정도 편법은 다 안 됩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빨리 이행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군요. 그쵸. 2년 전에 2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유예를 이행해라 좀 해준 그랬는데 거고. 이게 다음 달 15일
이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걸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계속 좀 있었어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또 이렇게 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만약에 그 주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 아니냐라 그랬었는데 요때 사실 그 시행사나 분양업체들도 생활형 숙박시설 팔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이라고 써놨지만 주거 가능하다고 주거라고 엄청 했어요. 홍보하고 맞아요. 이거는 뭐 오피스텔이랑 똑같은 건데 뭐 맞아요. 전매 제한도 없고요, 뭐 2주택 규제도 없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저게 팔았어요. 집값 아파트가 워낙 폭등하니까 저런 틈새 상품들을 아파트 대용으로 팔고 사고 했던 거가 지금 부작용이 터지는 거라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년 전에 있던 게 한 달 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한 달간 관련한 그 그러네. 갈등과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발생을 세금이 좀 싸요? 생수기? 아니 가격이 워낙 합리적이었지. 생수기? 네, 생수기. 그리고 이제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포함이 안 돼서 제외되고. 이거를 투자 수요로도 엄청 일가구 많이 2주택에서 썼었어요. 빠지죠.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피스텔도 엄청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더만 오피스텔. 그것도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아까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 같은 거. 또 뭐죠? 그 공장형 그 뭐 있잖아 그거.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예. 야 그것도 저 돈 좀 있는 그거 많이 하셨더만. 그 몇 개씩 했더만. 예. 그것도 요즘 또 추풍 낙엽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네. 꼭 참고하셔서 다음 달 중순까지 네, 그 변경을 아마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네. 세 개의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